만약 은퇴 후 홀로 지내는 여러분에게 아들이 갑자기 하루에 5통이나 전화를 걸어와 안부를 묻고 온 마음을 다해 모시겠다며 합가를 제안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가 된 기분일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평소 얌전하던 며느리가 마치 화약고처럼 폭발하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심지어 시어머니인 여러분에게 모진 말까지 쏟아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아들의 효심,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68세의 한 어머니는 오랫동안 독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효도를 하겠다며 노후를 편안하게 모시겠다고 방도 다 준비해뒀다고 호들갑을 떱니다. 손자까지 나서서 할머니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요. 그런데 이때 며느리의 반응은 180도 달랐습니다. 차가운 얼굴과 독한 말로 합가를 거부한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갑작스러운 효심 뒤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요? 평소 예의 바르던 며느리는 왜 악역을 자처하며 기를 쓰고 시어머니를 막아선 것일까요? 진실은 3일 뒤 어머니가 아들 집 문 앞에 서서 우연히 문 너머의 대화를 엿듣게 된 순간 밝혀집니다. 어머니는 그 대화를 듣고 단 한마디,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들었기에 하룻밤 사이에 누가 연기를 하고 있고 누가 자신을 지키려 했는지 깨닫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8입니다. 공공기관 회계팀에서 근무하다 정년 퇴직한 지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아들 박민석은 경기도 신도시인 분당에 자리를 잡고 가정을 꾸렸지요. 저는 서울 강북의 오래된 빌라에서 혼자 지내고 있지만 누구보다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면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깨끗이 씻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뒤 집 앞 작은 공원으로 나갑니다. 그곳에는 10년 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운동해 온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체조를 하며 아침의 신선하고 습윤한 공기를 마십니다. 노인들의 차분한 호흡 소리가 어우러질 때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이 끝나면 장바구니를 들고 느긋하게 재래시장으로 향합니다. 저는 그곳의 활기를 사랑합니다. 정육점 총각 사장님은 영자 이모 하며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네고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몰래 대파 한 줌을 제 장바구니에 찔러 넣어주곤 하죠. 콩나물값 100원, 200원을 깎으며 흥정하는 것은 인색해서가 아니라 삶의 소소한 재미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저만의 은퇴 생활을 아주 체계적으로 꾸려왔습니다. 오전에는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주민센터 문화교실에서 꽃꽂이를 배우거나 옛 동료들을 만나 수다를 떱니다. 그러고는 정성스럽게 고른 예쁜 꽃 사진에 좋은 아침 문구를 넣어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보내죠. 제게 독거란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민석이가 처음 전화를 걸어 같이 살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익숙했지만 배경 소음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방금 시장 다녀와서 점심 차리려던 참이다. 무슨 일이니? 저는 사온 두부를 냉장고에 넣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엄마 무릎 관절염 도지지는 않았나 걱정돼서요. 혼자 사시는데 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싶어 저랑 수진이가 잠을 못 자요. 저희가 상의해봤는데 엄마가 분당으로 오셔서 저희랑 같이 사는 게 어떨까 해서요. 서로 돌봐주기도 좋고요. 아들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됐다. 나 몸 아주 튼튼해.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자유로워서 더 좋다. 너희 젊은 사람들은 일하느라 바쁠 텐데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저는
그 일이 그렇게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자식도 다 크면 제 가정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을 테니 부모로서 짐이 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도움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오후 민석이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방도 다 봐뒀어요. 우리 집 남양방이 채광이 제일 좋거든요. 이번 주말에 가구 단지에 가서 엄마 침대랑 옷장도 새로 싹 맞출 생각이에요. 도배도 엄마가 좋아하는 은은한 베이지색으로 새로 하고요. 아, 맞다. 욕실 바닥도 미끄럼 방지 타일로 교체하려고요. 안전이 제일이잖아요. 아들의 목소리에 담긴 흥분과 진지함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제가 미처 대꾸할 틈도 없이 세 번째 전화가 다음 날 저녁에 또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 오늘 뭐 했는지 아세요? 하이마트 가서 최신형 비데 보고 왔어요. 겨울에 엉덩이 차갑지 않게 따뜻한 걸로요. 그리고 제가 알아봤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 상가에 대형마트가 있어서 걸어서 5분이면 돼요. 주민센터 노래교실도 알아봤는데 강사님이 TV에도 나왔던 유명한 분이래요. 엄마 오시면 심심할 틈이 없을 거예요. 아들은 모든 것을 너무나 완벽하고 세심하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가야 할 것처럼요. 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제 마음의 방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려 아들의 효심을 저버리는 건 아닐까? 진정으로 제 마음을 흔든 건 네 번째 전화였습니다. 이번엔 카카오톡 영상통화였는데 화면 가득 손자 지호의 통통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지호가 화면 앞에서 신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산다고 했어요. 너무 좋아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준 갈비찜 진짜 맛있는데 빨리 와서 해주세요. 손자의 천진난만하고 해맑은 미소, 그 귀여운 목소리를 듣자 제 마음은 촛농처럼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결국 금요일 저녁 5번째 전화가 울렸을 때 저는 더 이상 거절할 힘이 없었습니다. 민석이의 목소리에는 적당한 애원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고민하세요. 이건 아들로서 제 진심이에요. 자꾸 거절하시면 저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제가 불효자가 된 기분이 들어요. 아들 마음, 이렇게 아프게 하실 거예요. 불효라는 두 글자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 때문에 마음 아파한다니요. 그 순간 혼자 사는 자유로움에 대한 미련은 벅차오르는 감동에 덮여버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붙들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민석아, 엄마가 갈게. 네가 데리러 오렴.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아들과의 약속 후 저는 날아갈 듯 가벼운 마음으로 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장롱을 뒤지며 무엇을 챙겨갈지 고민했죠. 작년 백화점 세일 때 산 캐시미어 스웨터는 경기도의 추운 겨울에 딱일 테고 영국에서 사온 앤티크 찻잔 세트는 며느리와 오후에 차 한잔할 때 쓰면 좋겠다 싶어 챙겼습니다. 미래의 행복한 그림을 그리며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이사 세부 사항을 확인하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며느리 이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씻고 있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아, 수진이니? 별일은 아니고 내가 10년 넘게 키운 난초, 화분이 있는데 너희 집 베란다에 둘 자리가 있을까 해서. 그리고 지호 방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진이가 말을 뚝 잘랐습니다. 12월의 찬바람처럼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아, 합가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집도 좁고 서로 불편하잖아요. 저는 순간 멍해져서 개고 있던 옷을 손에서 놓쳤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집이 좁아서 불편하다고요.
어머님 혼자 사시는 집 좋잖아요. 굳이 합치실 필요 없어요. 수진이의 말투에는 강한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민석이가 다 준비해뒀다고. 방도 꾸며놨다고 하던데 내가 불편하다니? 그냥 불편해요. 싫다고요. 며느리는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하더니 뚜뚜뚜 소리와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시어머니 전화를 끊다니요. 저는 멍하니 서서 휴대전화만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구름 위에 있던 행복감이 순식간에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사라지고 오한이 들 정도로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민석이는 분명 수진이와 상의했다고 했는데 왜 며느리는 저렇게 펄쩍 뛰는 거지? 억울함, 분노, 당혹감이 뒤섞였습니다. 설마 이 모든 게 아들 혼자만의 생각이었나? 며느리는 처음부터 반대했던 건가?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쏟아내고 싶은 울분을 참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진이 걔가 성격이 좀 모나서 그래요. 생각 없이 말하는 거 아시잖아요. 엄마가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절대 화내지 마시고요. 아들의 사과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서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수진이는 내가 가는 걸 전혀 반기지 않는 눈치던데. 하,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수진이는 엄마 오시면 집안일 늘어나고 생활비 더 들까봐 자기 생활 수준 떨어질까봐 저러는 거예요. 여자가 시야가 좁아서 이기적인 거죠. 걱정 마세요. 제가 가장이잖아요. 이 집안 결정권은 저한테 있어요. 제가 엄마 모시겠다는데 누가 막아요? 주말에 무조건 모시러 갈 테니까 마음 편히 계세요. 아들의 단호한 말은 마치 진정제처럼 제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 아들이 거짓말할 리가 없지. 전화를 끊고 나니 며느리 수진이에 대한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를 짐처럼 여기고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고약한 며느리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저와 아내 사이에서 얼마나 곤란할까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기어코 가서 살아야겠다. 내 아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살게 둘 순 없다. 내가 들어가서 시어머니로서 기강을 잡아야겠다. 마음이 심란해져 아래층에 사는 최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차나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만나자마자 며느리 흉을 한바탕 쏟아냈습니다. 세상에, 요즘 젊은 며느리들 다 이래요? 아들이 늙은 어미 모시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서 전화를 뚝 끊어요? 평소라면 맞장구를 쳤을 최 여사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너무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생각해 봐요. 일이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사실이 눈앞에 뻔한데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진 세댁 몇 번 봤잖아요. 예의 바르고 살이 분별 있는 사람 같던데. 결혼한 지 10년 넘도록 영자 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 없잖아요. 갑자기 저러는 건 뭔가 이상해요. 혹시 아들 회사 일은 잘 된대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아들 말만 믿지 말고 직접 가서 그 집 속사정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최 여사의 말은 성난 제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맞습니다. 수진이는 그동안 깍듯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혹시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나?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며느리가 아들 몰래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아들네 식구가 좋아하는 문화물과 반찬을 좀 챙겨서 연락도 없이 분당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시 버스로 갈아타 아들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리니 문이 열렸습니다. 나온 사람은 수진이었습니다. 헐렁한 홈웨어 차림에 얼굴은 빼쑥했고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소는커녕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목소리는 냉랭하다 못해 건조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라는 말도 실내화를 꺼내주는 행동도 없었습니다. 현관에 엉거주춤 서 있는 저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그 태도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꾹 참고 반찬통이 든 가방을 들어보였습니다. 반찬 좀 해서 가져왔다. 들어가도 되겠니? 그제야 수진이는 몸을 비켜기를 터주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손자 지호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와 할머니 왔다. 지호가 제 다리에 매달리며 좋아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긴 휴가라고 매일 나랑 게임해준댔는데 할머니까지 오니까 너무 좋다. 아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긴 휴가. 민석이는 분명 큰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가 겨우 며칠 쉰다고 했는데 제가 미처 되묻기도 전에 수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박지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 숙제나 해. 평소 아이에게 상냥하던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호는 겁에 질려 움찔하더니 제 눈치를 보며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손자가 놀라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고 며느리가 더 미워졌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민석이가 편한 티셔츠 차림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금세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오신다고 말을 하지. 아들은 저를 소파에 앉히며 수진이를 힐난하듯 쏘아보았습니다. 마치 엄마가 오셨는데 태도가 그게 뭐야? 라고 말하는 듯 했죠. 그러고는 제게 설명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큰 게 하나 끝나서 부서 전체가 돌아가며 쉬기로 했어요. 이참에 집에서 애랑 좀 놀아주려고요. 설명은 매끄러웠고 태도는 살가웠습니다. 물을 떠다 주고 과일을 깎아주는 아들과 내내 굳은 얼굴로 앉아있는 며느리. 제 마음의 저울은 다시금 그리고 완전히 아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잠시 앉아있다 일어났습니다. 수진이는 현관까지만 배웅하며 조심히 가세요라고 마치 손님을 내쫓듯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리 잘못했기에 며느리가 저토록 싫어할까. 집에 돌아온 후 이틀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낮에는 집을 쓸고 닦으며 바쁘게 움직였지만 밤이 되면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과 손자의 긴 휴가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곰팡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이사를 이틀 앞둔 목요일 저녁 민석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애교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마음의 먹구름이 조금 걷히는 듯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아들이 불쑥 아주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참, 엄마,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엄마, 지금 사시는 그 빌라 집문서 말이에요. 은행 금고에 있어요. 아니면 장롱 깊숙이 있어요? 집문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되물었습니다. 집에 있지. 내 자개장 서랍에. 그건 갑자기 왜 묻니? 아, 별거 아니에요. 아들은 짐짓 태어난 척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토요일에 이사 오시면 그 집은 비게 되잖아요. 관리비만 나가고 아깝게. 그래서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아서 굴려보면 어떨까 해서요. 대출. 네. 요즘 제 친구가 추천해준 친환경 에너지 투자건이 있는데 수익률이 엄청나요. 은행 이자랑은 비교도 안 돼요. 엄마 집 담보로 돈 좀 융통해서 투자하면 금방 불어나요. 돈이 돈을 버는 거죠. 나중에 수익 나면 더 크고 좋은 새 아파트로 이사시켜 드릴게요. 낡은 빌라 쥐고 있는 것보다 100번 낫잖아요. 아들은 청사진을 화려하게 그려댔지만 그 말들은 제 마음속 위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투자, 돈 불리기,
전구 하나 가는 것도 귀찮아하던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이 너무나 이질적이었습니다. 심해의 괴물 같은 무서운 생각이 수면 위로 튀어올랐습니다. 만약 최 여사의 말이 맞다면, 민석이가 휴가가 아니라 실직 상태라면, 투자가 아니라 빚을 메우려는 거라면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침묵이 길어지자 아들이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엄마, 듣고 계세요. 걱정 마세요. 다 우리 가족 잘 살자고 하는 거예요. 아들 못 믿으세요? 알았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내가 가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 그래요. 그럼. 토요일에 모시러 갈게요. 아들은 안도한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뚜뚜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소파에 굳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토요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 아들이 모든 무대를 세팅해 놓은 곳에서 수동적으로 당할 순 없다. 금요일 오후 서울 하늘은 제 마음처럼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철 대신 큰맘 먹고 택시를 잡아타고 분당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확인을 위한 일종의 도박 같은 것이었죠. 아들네 아파트 앞에 도착해 다른 주민이 들어갈 때 섞여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지만 초인종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그저 노파심일 거야. 문을 열면 여전히 착한 아들이 있겠지. 심호흡을 하고 손가락을 뻗는데 문이 살짝 덜 닫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평소의 웃음소리가 아닌 억눌렀지만 격렬한 말다툼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들린 것은 아들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가식을 벗어던진 난폭한 목소리였습니다. 너 며칠 동안 그따위로 굴어서 얻는 게 뭐야? 내가 엄마 겨우 구워 삶아서 오시게 만들었는데 모레면 오셔. 집 문서가 내 손에 들어온다고 다 된 밥에 재 뿌릴 거야? 집 문서가 내 손에 들어온다. 그 말이 얼음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어서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먹임이 섞여 있었지만 절망적인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박민석, 제발 정신 좀 차려. 내가 왜 악역을 자처했는데 어머님이 나를 평생 나쁜 며느리라고 욕해도 상관없어. 당신이 어머니 노후 자금까지 사기쳐서 날리는 꼴은 못 봐. 사기라니.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난 외동아들이야. 어차피 엄마 재산 다 내 거잖아. 미리 좀 당겨서 투자하겠다는데 대박 나면 몇 배로 효도하면 되잖아. 그게 사기야? 몇 배로 효도. 웃기지 마. 수진이의 비명 같은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당신 실직한 지 6개월 넘었어. 갚을 능력이나 있어. 매일 출근하는 척 나가서 PC방에서 주식 방송이나 보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차 할부금, 대출이자, 지호 학원비 다 내가 친정에서 빌리고 대출받아 맡고 있잖아. 당신이 말하는 그 투자 다 도박이나 다름없어. 어머니 집까지 날리면 어머니는 어디 가서 사셔. 길바닥에 나앉게 할 거야. 실직 6개월, PC방. 모든 단어가 벼락처럼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제가 애써 외면했던 찜찜함, 억지로 합리화했던 거짓말들이 잔혹한 진실로 꿰어 맞춰졌습니다. 문 안에서 수진이의 절규가 계속되었습니다. 박민석, 똑똑히 들어. 나 이수진, 당신 빚 갚으려고 편의점 알바든 식당 일이든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어머니 집 건드리는 건 절대 안 돼. 그건 어머니 목숨줄이야. 내 양심이 허락 안 해. 당신 계속 이러면 내가 어머니한테 다 사실대로 말씀드릴 거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효라고 욕했던 며느리, 못됐다고 미워했던 그 아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해를 받고 미움을 사면서도 저를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반면 입만 열면 효도를 외치던 아들은 달콤한 덫을 놓고 제 마지막 안식처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슬픔과 배신감이 파도처럼 덮쳐왔습니다.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쿵 떨어졌습니다. 문 안의 싸움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 몸을 돌려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아니, 도망쳤습니다. 그 지옥 같은 사기극에서, 효도라는 이름에 기만해서 도망쳤습니다. 아파트를 빠져나오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눈물과 뒤섞여 얼굴을 적셨습니다. 지옥과 천국은 문 하나 차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이 제 마음 같았습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뻔뻔함과 며느리의 절규가 둔탁한 칼이 되어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평생 회계 일을 하며 세매는 박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핏줄이라는 계산 앞에서는 멍청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떨어진 장바구니를 보고 눈치챘겠죠.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아들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락처 목록에서 며느리라는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사과를 빚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엄마다. 우리 좀 볼 수 있을까? 너희 집 앞 스타벅스에서 보자. 오후 3시에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 3시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있는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며칠 전보다 더 수척해진 얼굴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황급히 일어나는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주문한 커피가 나올 때까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편견과 적의로 대했던 이 여자를 바라보며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어렵게 꺼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진이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죄송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그런 멍청한 방법밖에 못 썼어요. 그녀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껄끄러운 관계가 아니라 한 남자에게 상처받았지만 한 가정을 지키려 했던 두 여자가 서로를 이해하며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앙금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집문서 안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그녀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고맙다. 나 같은 늙은이 지켜주려고 그렇게 애써줘서 정말 고맙다. 그날 오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석이의 실직, 감당하기 힘든 빚, 그리고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했던 수진이의 고단함까지. 저 또한 제 노후에 대한 두려움과 앞으로의 계획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헤어질 때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부터는 같이 해결하자. 일주일 뒤 저는 아들의 차단을 풀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질 준비가 됐다면, 어른답게 문제를 마주할 생각이라면 수진이 데리고 와라. 우리 집에서 얘기하자. 제 집은 제가 평생 일궈온 터전이자 제가 가장 당당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찾아온 민석이는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허세 가득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옆에서 단호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비난도 욕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민석아,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 아들은 한참을 우물쭈물하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속이고 집 욕심낸 거요. 잘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만 맞았다. 내 가장 큰 잘못은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야. 엄마한테도, 아내한테도,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한테도. 실직,
그건 내 잘못이 아닐 수 있어. 살다 보면 누구나 넘어져. 하지만 넘어졌을 때 가족과 상의하고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거짓말과 사기로 구멍을 메우려 해. 엄마의 노후를 훔쳐서 내 체면을 세우려 한 것. 그게 가장 나쁜 짓이다. 아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남자의 체면은 좋은 차, 넓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을 지고 땀 흘려 일하는 게 진짜 가장이다. 그리고 저는 두 사람에게 제 결심을 전했습니다. 통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내 퇴직금 일부가 들어있다. 이걸 내놓는 건 네가 투자하라고 주는 게 아니다. 이 집안을 다시 일으킬 종잣돈이야. 첫째, 당장 급한 빚과 연체된 관리비부터 갚아라. 둘째, 이건 수진이와 지호가 당분간 마음 졸이지 않고 살 수 있게 할 생활비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건 공짜가 아니다. 네가 다시 자리 잡으면 갚아야 할 돈이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박민석, 너한테 3개월 주겠다. 배달을 하든 공사판에 나가든 경비를 서든 상관없다. 무슨 일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3개월 뒤에 네가 번 월급 봉투 가져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집으로 안 들어간다. 내 집은 여기다. 내 친구들, 내 생활도 여기 있어. 하지만 언제든 지호 데리고 놀러 오는 건 환영한다. 그날 이후 아들네 가족은 힘겨운 재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와 수진이는 일종의 감시위원회가 되어 가계부를 공유하고 지출을 관리했습니다. 민석이는 친구 소개로 물류센터에 취직했습니다. 매일 땀냄새를 풍기며 늦게 귀가했지만 첫 월급을 받아 수진이에게 건네던 날 영상통화로 본 아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제 삶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공원에서 체조하고 시장에서 흥정하고 난초를 가꿉니다. 하지만 제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고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두기가 모두를 위한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기차 여행도 다닙니다. 유튜브로 요리도 배우고요. 저만의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뼈저리게 느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 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내 존엄과 독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 그 어떤 달콤한 효도의 말에도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가끔 주말 오후 아들이 와서 전구를 갈아주고 설거지를 합니다. 며느리와 저는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요.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나누는 이 담백한 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효도를 가장한 아들의 사기극, 그리고 악역을 자처하며 시어머니를 지킨 며느리.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아들을 용서했을까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푸셨을까요? 인생의 경험은 서로에게 가장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